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힘찬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스토아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지음이고요. 옮기니는 조율리입니다.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스토아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스토아 학파 또는 스토아 철학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죠. 저도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스토아 학파가 추구했던 철학은 어떤 방향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읽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우선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스토아 학파는 이제 시점으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있었던 철학자들, 그들이 만든 철학의 방향성, 그리고 신념들을 묶어 놓은 것들을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묶어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토아는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스토이시즘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이시즘은 고통을 묵묵하게 참아내는 이 극기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이 무턱대고 극기심과 평정심만을 강조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역경을 끈질기게 참아냈다라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자기 삶에 충실했고 고난과 불행이 다가왔을 때 당당히 맞서고 또 늘 신념을 가지고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철학자들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이 책의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가 이 책에 써낸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총 26명의 철학자들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스토아파에서도 후기 철학자에 해당하는 세네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특히 이 세네카는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책에 남겼다고 해요. 철학은 유용하게 쓰이고 삶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철학에 몸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이익을 고려한다. 스토아 철학의 본질이 그러하다. 스토아 학파만큼 친절하고 온유하며 인류의 애정을 가지고 공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파는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세네카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에서 세네카가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네카 이야기의 큰 제목은 선택이고요. 그 안에서도 소제목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입니다. 그럼 바로 읽어 드릴게요. 18장 선택.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두 얼굴의 위대한 지성 세네카. 스페인 코르두바 출신의 철학자, 정치인, 문학가.
폭군 네로의 스승으로 고리대금업을 통해 불을 불리기도 했다. 이후 정계를 은퇴, 스토아 철학자로서 인생론, 행복론 등 여러 작품을 남겼다. 그의 글은 오늘날까지 높은 평가를 받으며 키케로, 아우렐리우스의 작품과 함께 라틴어 문학의 표준으로 불린다. 오늘날까지 자기 이름이 회자된다는 걸 알면 세네카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사후의 명성을 무가치하게 여긴 동료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세네카는 살아서는 물론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명성을 떨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를 위해 평생 끝없이 노력하고 기꺼이 연단에 섰으며 한편의 연극처럼 비장하게 세상을 떠났다. 세네카와 예수, 둘은 같은 해에 제국의 광대한 속주 중 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예수와 달리 세네카는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았다. 키케로를 능가할 정도로 야망이 컸고 재능과 의지도 있었다. 세네카의 글은 오늘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키케로의 글보다도 더 널리 읽힌다.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과 모두가 바라는 평정, 의미, 행복, 지혜 같은 가치들에 대해 그보다 더 호소력 있고 공감 가는 글을 남긴 이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네카의 수필과 편지에는 키케로의 작품보다도 스토아 철학의 메시지가 더 풍부하게 담겨 있다. 철학의 목적은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세네카는 기원전 4년 코르두바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대세네카는 아들만큼 유명한 작가로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엘리트였다. 세네카의 형제인 노바투스나 멜라의 아들 루칸도 작가로 활동한 것을 보면 글쓰기가 가풍이었던 모양이다. 한마디로 큰 업적을 쌓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끝날 무렵 태어난 세네카는 공화정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최초의 스토아 철학자였다. 그는 살면서 5 황제의 통치를 거쳤다. 선조들이 누린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그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격동기를 능수능란하게 살아가는데 평생을 바친다. 세네카는 제정시대를 겪었지만 이전의 철학자들과 거의 비슷한 유년기를 보낸다. 대세네카는 뛰어난 언변으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아탈루스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겼다. 대세네카는 아들이 정의롭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며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길 바랐다. 어린 시절 세네카는 공부를 즐거워한 듯하다. 반에 활기를 주며 다른 구부들을 주름잡았던 그는 가장 빨리 학원에 오고 가장 늦게 집에 가는 학생이었다. 아탈루스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수업 내용을 줄줄이 외우기만 하는 학생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그저 자리만 차지하지 않고 활발한 토론과 참여로 진정한 배움을 얻도록 도왔다. 아탈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과 학자가 공통으로 가져야 할 자질은 발전을 향한 야망이다. 또한 스승은 제자들이 그저 좋은 성적을 받고 화술을 갈고 닦는 일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도덕성을 강조했다. 가장 유망한 학생이었던 세네카는 인간이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과 악행에 관해 차근차근 배웠다.
또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치인 절제를 강조해 세네카는 평생 과식과 과음을 피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 그는 로마의 2대 별미로 꼽히는 굴과 버섯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세네카는 즐거움과 사치가 찰나의 즐거움일 뿐 오래가지 않음을 알았다. 아탈루스는 세네카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유피테르 신처럼 싸우고 싶다면 아무것도 간절히 원해선 안 된다. 신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되 용기와 영혼의 위대함으로 호소하여라. 하지만 세네카가 스승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아탈루스는 철학의 목적은 매일 좋은 가르침을 얻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심지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네카는 다른 철학학파와 사상에도 관심이 많았다. 피타고라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결합한 퀸투스 섹스티우스라는 스토아 철학자의 가르침을 재발견했으며 마치 적의 진영을 염탐하는 스파이처럼 스토아 학파의 라이벌인 에피쿠로스 학파의 글을 자주 읽고 토론했다.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따라 잠깐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뛰어난 젊은이일수록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넘쳐나는 호기심을 그저 막으려고만 하면 종종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세네카의 아버지는 아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모든 아버지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세네카는 이 시기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두고 다채로운 경험을 축적했다. 이런 경험은 그만의 독특한 사상을 구축하는 자양분이 됐다. 섹스티우스 덕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고 아탈루스에게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도덕적이었는지 매일 살피는 태도를 배웠다. 일기 쓰는 습관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런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여 내 본분을 잊지 않겠다. 내가 매일 일기를 쓴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아내는 조용히 그 시간을 존중해 준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나의 행동과 말을 되돌아본다. 모든 걸 솔직하고 세세하게 일기장 위에 써내려간다. 나 자신과 이야기하는데 내 실수를 왜 숨겨야 하는가?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스승들은 확고하면서도 부드러운 세네카의 태도를 높이 샀고 그가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세네카는 종종 실수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엄하게 다그친 뒤 다시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세네카의 아버지는 철학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아들은 철학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정계로 입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길 바랐다. 아버지의 강한 의지와 막대한 교육비로 세네카는 법학과 수사학, 비판적 사고를 배웠다. 당시 로마에서 유명한 변호사는 17 정도면 법정에 설 수 있었는데 세네카 역시 어린 나이에 법정에 설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됐고
생각보다 빨리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세네카는 폐가 좋지 않았는데 아마 결핵을 앓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원 후 20년, 세네카는 따뜻한 이집트로 장기 요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세워 올린 계획도 쉽게 산산조각 내곤 한다. 훗날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제멋대로인 운명을 한시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당연히 세네카도 원하는 걸 쉽게 얻지 못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떠난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려 10년을 보내야 했다. 그는 상황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10년간 글을 쓰고 읽고 사고력을 키우는 데 매진했다. 당시 세네카의 삼촌 가이우스 갈릴레우스는 이집트 총독을 지냈는데 분명 그는 삼촌 어깨 너머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며 로마 정계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짰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세네카는 자신의 삶을 예견하는 듯한 한 사건을 전해 듣게 된다. 철학자 아탈루스가 티베리우스 황제 눈밖에 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됐다는 것이다. 자신이 존경하던 스승은 이제 외딴 유배지에서 겨우겨우 살아갈 게 뻔했다. 로마 제국에서 철학자로 살아간다는 건 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고 변덕스럽고 잔인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었다. 기원 후 31년, 세네카는 35의 나이에 로마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더 혼란스럽고 기구한 운명이었다. 로마로 돌아오던 길에 삼촌이 난파선에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걸로도 모자라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큰 정치적 사건과 마주한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군사 지휘관이자 권신 루키우스 아릴리우스 세야누스가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후 길거리 폭도들에 의해 시신이 찢긴 것이다. 이처럼 폭력과 혼란으로 얼룩진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네카는 가족의 인맥으로 첫 공직을 맡아 재무관이 된다. 온갖 사건이 휘몰아쳤던 티베리우스 정권부터 통치 기간은 좀 더 짧았지만 훨씬 폭력적이었던 칼리굴라 정권까지 세네카는 계속 몸을 사린다.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에서 그는 칼리굴라의 눈밖에나 사형당한 스토아 철학자 율리우스 카누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카누스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도 친구와 태연하게 체스 게임을 했다. 마침내 경비병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경비병에게 이렇게 농담을 던진다. 지금 내가 한 점 차이로 이기고 있는 걸 똑똑히 봤지요? 세네카는 폭정의 시기에 뛰어난 재치로 명성을 얻은 철학자의 일화에 주목했다. 자기 자신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황제 치하에 살면서 삶과 죽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었기에 카누스에게 쉽게 공감했을 것이다. 디오 카시우스에 따르면 걸출한 지혜로 유명한 세네카 역시 카누스처럼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다. 황제가 참석한 원로원 재판에서 한 사건을 변호한 일로 칼리굴라에게 찍혀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들은 그가 폐병을 앓고 있고 굳이 사형에 처하지 않아도 얼마 못 가 죽을 거라고 변호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됐다. 불행한 일은 계속 이어졌다. 채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세네카는 아버지를 잃었고 결혼해서 얻은 첫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땅에 묻은 지 불과 20일 후에는 칼리굴라의 후계자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로마 밖으로 추방당한다. 무슨 이유로 추방당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황제가 철학자를 전면적으로 박해하기로 한 걸까? 그런 잔혹한 현실로 괴로워하다가 클라우디우스의 조카 딸과 바람을 피운 걸까? 진실은 알 수 없다. 다만 현대의 스캔들처럼 그 시대에도 사실을 왜곡한 소문들이 돌았고 심지어 서로 상충하는 내용도 있었다. 어쨌든 기원 후 41년 세네카는 간통 혐의로 아들과 함께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된다. 창창한 앞길이 또 막힌 것이다. 세네카는 이집트에서 10년을 보낸 후 또 로마 밖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 유배 초기에는 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 같은 책을 쓰면서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고립감이 그를 짓눌렀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글을 쓰던 세네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했다. 그런 처지에 놓이면 누구라도 화가 난다. 세네카도 분노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승화시켜 자기 형제에게 바치는 책을 썼다. 바로 화에 대하여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책은 저자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분노까지 누그러뜨린다. 무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되 진실을 다룰 수 있는 자에게만 말하라. 힘든 상황을 내려놓고 떠나라. 웃어라. 앞으로 견뎌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등 세네카는 이 책으로 많은 명구를 남겼다. 스토아 철학사에서 혼잣말의 흔적은 멀리 클레안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족, 친구와 생이별하고 억울하게 간통 혐의까지 받고 추방당해 괴로워하던 세네카 역시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며 그 시간을 견뎌낸다. 이 시기 그의 편지와 수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죽음이다. 어린 시절부터 결핵을 심하게 앓아 자살을 고민했을 만큼 세네카는 늘 죽음에 관해 생각했고 글을 썼다. 매일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마음을 다잡고 아무것도 미루지 말며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책을 읽자고 스스로 다독였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루는 결코 짧지 않다고 말한다. 유배 생활 동안 사업을 빼앗겼다며 슬퍼하는 장인에겐 로마의 공무를 대는 일보다 삶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게 더 가치 있다며 위로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건 세네카가 생각하는 죽음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란 현재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가 매일 죽고 있으며 모두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부활할 수 없다고 여겼다. 즉,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죽었고 죽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지배하고 있기에 지금 죽나 내일 죽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손쓸 수 없던 일 때문에 18년이나 되는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 눈물 콧물 쏟으며 깨달은 지혜였다. 스토아 철학자인 그도 절망의 수렁 앞에서는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이토록 아픈 경험을 하고 생의 끝으로 달려가며 쓴 글에서 세네카는 변덕스럽고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태양이 뜨는 날은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지만 태양이 저무는 날은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승리했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시련이 닥칠지라도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운명의 여신 클로토는 운명의 실타래를 끊임없이 돌리며 운명의 실을 찾는다. 그 누구도 운명의 여신처럼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성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 신은 인간의 운명을 실타래에 감아 빠르게 빙글빙글 돌린다. 신은 세네카에게 부유한 집안과 훌륭한 스승을 짝지어 주었다. 동시에 약한 몸을 주었고 경력을 막 쌓으려 할 때 2번이나 로마에서 내쫓았다. 운명의 여신은 세네카에게 제멋대로 굴었다. 우리에게 그러하듯 세네카에게도 성공과 실패, 고통과 즐거움을 던져주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이다. 유배 생활의 끝이 보일 때쯤 그의 삶은 또 다른 폭풍우에 휘말리기 시작한다. 코르시카 섬의 죄인에서 황실의 스승으로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인 소 아그리피나는 12살짜리 아들 네로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다. 칼리굴라의 후계자인 클라우디우스와 재혼한 후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 네로를 양자로 드리라고 남편을 설득한다. 그리고 아들이 황궁에 입성하자마자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됐던 세네카를 불러들여 가정교사로 앉혔다. 언젠가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길 간절히 바랐던 아그리피나는 세네카의 정치적, 수사적, 철학적 재능을 네로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오랫동안 반체제 인사로 소외됐던 세네카는 53세 나이에 갑자기 로마 왕궁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야망을 이루기 위한 평생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세네카와 그의 가족은 빠르게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네카는 어린 네로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앞서 세네카의 아버지가 자식이 철학을 통해 다른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길 원했던 것처럼 아그리피나 역시 네로가 철학을 통해 정치 전략을 배우길 원했다. 세네카는 아마 법학과 웅변수를 중심으로 주장을 펼치고 전략을 세우는 법을 가르쳤을 것이다. 물론 아이들의 머핀에 몰래 채소를 넣는다든지 약에 설탕에 묻혀주는 것처럼 스토어 학파의 철학도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을 것이다. 세네카는 어린 네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즉 권력을 잡고 황제가 되는 법을 가르쳤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스토아 철학자들은 공화정의 이상적인 가치를 열렬하게 수호했지만 아우구스투스 집권 이후 정치 체제를 되돌리려는 노력은 대부분 허사로 돌아갔다. 고전학자 에밀리 윌슨은 폭군의 스승이 된 세네카의 심정을 이렇게 분석한다. 키케로는 진정으로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무너뜨리길 원했다. 반면 세네카는 권력자인 황제에게 직접 맞서봤자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래서 네로의 모난 성격을 조금이라도 둥글게 만들고 자신의 자율성만 보존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만약 네로에게 좀 더 희망을 걸고 더 열심히 철학을 가르쳤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세네카는 스토어 학파가 최선을 다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오랜 유배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했을 것이다. 일종의 파우스트적 거래였다. 과연 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의 진짜 의미를 정말 몰랐을까? 네로는 배움의 뜻이 없었다. 옥타비아누스와 달리 네로는 황제보다는 음악가나 배우가 되고 싶어 했다. 품성이 잔인했고 버릇도 없었으며 주의가 산만했다. 한마디로 지도자감이 아니었다. 하지만 네로의 가정교사직을 거절하면 세네카는 다시 코르시카 섬으로 돌아가야 했다. 선택지가 없었다. 기원 후 54년, 세네카가 법정에서 근무한 지 대략 5년이 되던 해에 아그리피나는 독버섯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살해한다. 네로는 불과 16의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다. 세네카는 로마 시민을 설득하는 연설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어린아이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게 완전히 미친 일은 아니라는 내용의 연설문이었다. 이때 세네카는 황제 호박화 찬가라고 불리는 책을 써서 클라우디우스를 저속하게 풍자한다. 자신을 수년 동안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 보낸 황제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 셈이다. 황제가 된 네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양아버지로부터 못된 것만 배우고 컸다. 스승이자 멘토로서 세네카는 그런 행동을 고치려고 애썼다. 네로가 제위에 오르자마자 바친 책 역시 어떻게 하면 좋은 제왕이 될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하는 관용론이었다. 세네카는 제자가 좋은 황제가 되길 바랐다. 관용과 자비는 오늘날에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제법 신선한 조언이었다. 자제와 온유만을 강조한 기존 철학자들과는 달리 세네카는 권력을 다루는 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치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로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이다. 역사는 리더가 관용을 베풀 때 세상은 훨씬 나은 곳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하지만 리더에게 관용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참혹한 현실에 눈 감다. 네로와 세네카의 관계는 흥미롭다. 제자와 스승에서 황제와 그 측근으로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관계가 발전했으나 본질적으로는 퇴화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1904년 스페인 조각가 에두아르도 바론이 만든 동상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네로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세네카는 아무 장식도 없는 토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무릎 위에 놓인 종이는 수수한 모양의 벤치까지 길게 이어진다. 세네카의 손가락은 종이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아마 연설문이나 원로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관용론일지도 모른다. 그의 몸짓에서는 개방적인 태도가 엿보이는데 세네카는 어린 제왕이 얼마나 중대한 업무를 맡았는지 가르치는 듯하다. 반면 세네카 맞은편에 앉아있는 네로는 스승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후드를 입고 왕좌에 앉아있는 네로는 보석으로 치장했고 뒤에는 고급 담요도 놓여있다.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먹을 쥐고 있는데 오른손 주먹은 관자놀이에 대고 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발목을 교차해 뒤쪽으로 밀어 넣었다. 스승의 말을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어 보인다. 아마 네로는 이딴 강의만 듣지 않아도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세네카는 제자의 몸짓을 읽었지만 계속 강의를 이어나간다. 실제로도 그렇게 수년간 네로를 가르쳤다. 왜 그랬을까? 가르친 내용 중 일부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배우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 권력자인 네로의 성품을 바꾸지 못하면 조국과 시민들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다. 또한 네로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자신의 본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 오랜 유배 생활 끝에 얻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스승으로서 세네카는 최선을 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의 광기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애초부터 가망이 없는 임무였을까? 아니면 그나마 세네카가 노력했기에 폭군의 길을 조금이라도 늦게 걷게 된 걸까?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세네카가 노력했다는 사실뿐이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오랜 속담처럼 누구든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듣고 따르는 건 철저히 본인의 몫이다. 이제 그가 스토아 철학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네로 곁에서 자기 임무를 다하는 일뿐이다. 세네카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차이점은 정치 참여 유무에 있다고 밝혔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모든 면에서 다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현자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공직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제노는 무언가 방해하지 않는 한 현자는 공직에 종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네카는 자신의 공적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었다. 세네카는 불도저처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처음 몇 년간은 승승장구했다. 세네카와 아그리피나가 임명한 친위대장 섹스투스 아프라니우스 브루스가 손을 잡고 황제를 보필하자 제국은 제법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원 후 55년 세네카의 형 갈리오가 집정관으로 임명됐고 이듬해 세네카도 형을 따라 집정관이 된다. 하지만 운명에 관해 쓴 자신의 시처럼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평화와 안정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쉽게 깨지거나 무너진다. 어머니에게 잔혹한 성격을 물려받은 데다가
피해망상증까지 앓고 있던 네로는 자신의 라이벌을 차례차례 제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양부를 죽인 것처럼 도구로 동생을 죽였고 심지어 어머니를 쫓아내고 죽일 궁리를 했다. 몇 번이나 독사를 시도하고 보트 사고도 일으켰지만 뜻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러다 마침내 기원 후 59년 네로는 어머니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 억눌린 욕망을 분출할 때만 기다리던 네로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폭군은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구상만 해온 범죄는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막강한 권력을 쥔 부패한 영혼은 이제 마음껏 타락할 수 있었다. 세네카의 입지가 흔들리는 전환점이었다. 일찍이 아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이복 형제를 죽이라고 조언한 바 있지만 세네카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어도 모든 라이벌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네로에게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네로는 조언을 듣지 않았고 결국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만다. 네로는 로마 외곽에 있던 특별한 전차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를 즐겼다. 노예들은 박수치는 데 동원됐다. 황제는 마치 삼류배우처럼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데 시간을 쏟느라 국정을 소홀히 했다. 역사가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네로는 시급한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극장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세네카는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겁이 났을 것이다. 그는 평생 황제들이 쉽게 사람을 죽이고 추방령을 내리는 걸 지켜봤다. 무자비한 탄압을 단연간 몸소 겪기도 했다. 디오 카시우스에 따르면 네로의 배다른 형제 브리타니쿠스가 죽은 뒤부터 세네카와 브루스는 공무에 신경 쓰기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데 급급했다고 전한다. 흠 있는 리더를 모시는 참모처럼 세네카도 네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는 항상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했다. 설령 네로만큼 악한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우리는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일 뿐이다. 서로 관대하게 대한다는 약속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어쩌면 기록에는 없는 네로의 무수한 결점 사이에서 일말의 선함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반대로 네로가 너무 두려워서 그저 자신의 생명과 자리를 지키려 했을 수도 있다. 이미 대가를 받은 이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어렵다는 말처럼. 철학자의 두 얼굴. 세네카는 네로 지하에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불과 몇 년 만에 약 3억 세스테르티우스, 현재 가치로 수백억에서 수조 원을 모았는데 대부분 네로의 하사금과 브리타니아 속주에서 고리대금업으로 모은 것이었다. 세네카는 당시 가장 부유한 스토아 철학자이자 네로를 제외하고 당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기록에 따르면 세네카는 500개의 상아다리가 달린 거대한 향나무 테이블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을 막무가내로 죽이는 상사 밑에서 모은 돈으로 위대한 개츠비에 나올 법한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모습이 떠오른다.
소박한 삶을 지향하라는 가르침을 물려받은 스토아 철학자의 모습으로 보기엔 무척 괴상한 광경이다. 대부분의 예술 작품에서 세네카는 늘씬한 근육질의 풍채로 묘사된다. 하지만 실제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3세기에 만들어진 세네카와 소크라테스의 이중 흉상이다. 이 흉상은 세네카를 살찌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한다. 세네카는 소크라테스를 존경했다. 무려 30명의 폭군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그 누구도 소크라테스의 기백을 꺾을 수 없었다며 감탄했다. 둘은 철학자가 즐겨 입던 토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양 어깨를 낡은 토가로 가리고 있지만 세네카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점만 다르다. 행복을 위해선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 한 걸까? 세네카의 재산 규모는 원로원 의원 푸블리우스 수일리우스의 일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수일리우스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는 걸 금지한 킨키우스법의 부활 배후에 세네카가 있다고 의심했다. 물론 의혹을 제기한 동기가 상당히 의심스러웠고 그 자신도 훗날 심각한 범죄 혐의로 추방당했지만 어쨌든 세네카의 위선을 비판하는 수일리우스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다. 다음과 같은 행복론의 글도 수일리우스의 의심을 풀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철학자가 부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이쯤에서 그만두길 바란다. 지혜롭다고 가난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이로부터 갈취하거나 피가 묻은 돈만 아니라면 철학자도 얼마든지 재물을 소유해도 무방하다. 해를 끼치거나 남을 속여 얻은 게 아니라 정직하게 번 돈이면 상관없다. 카토와 키케로는 모두 부유했다. 하지만 둘 다 네로만큼 끔찍한 지도자를 섬긴 대가로 재산을 모으지는 않았다. 아리우스와 아테노도루스도 아우구스투스를 보필하며 큰 부를 누렸지만 적어도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 카토는 친구들에게 이자 없이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재산을 늘리는데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세네카는 부를 탐했다. 수사학적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주장한 셈이다. 적절한 정도의 부란 첫째, 필요한 정도로, 둘째, 충분할 만큼 가지는 것이다. 그러고는 분명 얼마가 충분한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 브리타니아에 높은 금리로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를 빌려주기도 했다.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고리대금업이었다. 브리타니아는 빚에 허덕였고 결국 반란이 일어났다. 로마는 군대를 동원해 그것을 진압했다. 세네카는 갈취하거나 피가 묻은 돈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돈에서는 이처럼 피가 뚝뚝 떨어졌다. 왜 스스로 멈추지 못했을까? 세네카의 재능과 영리함 탓으로 돌려야 할까?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유능한 야심가 중에는 논란이 있는 방법으로 명성과 재산을 쌓은 사람이 꽤 많다. 세네카는 어릴 때부터 영특한 데다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 될 거라 기대했다. 세네카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애썼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좌절했을 법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다. 자신이 겪는 고난에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며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 했다.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했고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려 했다. 세네카는 자신이 걷는 길이 어디에 닿는지, 그 길이 옳은 방향인지 단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세네카는 폭군 네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쉴 새 없이 타협하고 만다. 아탈루스가 심어준 양심과의 결투에서 성공에 대한 욕망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위대한 지성인가 폭군의 스승인가. 네로의 폭정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세네카조차 손을 뗀다. 물론 대놓고 맞서지는 못했다. 스토아 철학자로서 지조를 지키려고 물러난 것 같지도 않다. 다만 황제에겐 더는 스승이 필요 없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다며 은퇴를 청했다. 헛수고였다. 네로는 여전히 세네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위기를 느꼈던 걸까? 세네카는 은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까지 헌납하려 했다.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렸으니 이제 손을 떼고 물러나고 싶었을까? 아니면 문득 자신의 행보가 두려워진 걸까? 하지만 피가 묻은 돈은 버리기도 쉽지 않았다. 그 돈을 없애는 데에도 피가 필요한 법이다. 세네카를 만나고 며칠 후 황제는 또 다른 적을 살해했다. 기원 후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한다. 강한 바람이 불어 불길이 시내로 번졌고 로마의 3분의 2 이상이 타버렸다. 네로가 직접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도를 태운 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건하려 했다는 것이다. 황제의 악명은 이런 음모론이 피어나는 자양분이 됐다. 네로는 비난을 피하려고 빠르게 다음 희생자를 찾았다. 바로 기독교인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는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무수한 희생자 가운데는 사도 바울도 있었다. 그는 여러 스토아 철학자처럼 타르수스 출신이었다.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됐다가 세네카의 형 덕분에 탈출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대화재 사건 때 참수형에 처해진다. 불타고 피로 얼룩진 수도를 보며 세네카는 죄책감을 느꼈을까? 사람들은 이제 세네카를 폭군의 스승으로 불렀다. 사실 100번 맞는 말이다. 그게 바로 세네카가 저지른 일 아닌가. 네로가 이렇게까지 잔혹한 폭군이 된 데에는 스승 세네카의 책임도 크지 않은가. 명망 있는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의 존재가 네로 정권에 권위와 신뢰를 더해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네로의 악행이 심해지면서 세네카가 타협할 수 있었던 악의 경계선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오미 미치슨의 소설 순교자의 피는 당시 로마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박해를 주제로 다룬다. 그 작품에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섬기면 안 되는 국가에 평생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 일의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만큼 나이를 먹었지요. 세네카의 시대로부터 500여 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활약했다. 그는 실용적으로 처세하면서 왕자들의 스승이자 고문을 맡았고, 현실에서 자기 철학을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세네카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 다만 공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철저히 따르면서
균형을 잡았다.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갈 때는 봉급을 받아라. 하지만 국가가 타락한 길로 나아갈 때에도 봉급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공자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세네카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찌감치 네로가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라도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정말로 스토아 철학자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말이다. 하지만 세네카는 대화제에도 침묵했고 이후에도 무려 15년간 네로를 보필했다. 한참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네카는 공자와 비슷한 말을 한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부패하고 악이 지배할 때 현자는 헛되이 수고하거나 불의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오랫동안 이롭지 않은 일을 해온 세네카는 늦게나마 손을 떼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며 글쓰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재상자리에서 물러난 후 출간한 여가라는 작품에는 이러한 고민이 잘 드러나 있다. 사람은 동료에게 쓸모있는 존재여야 한다.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라. 다수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몇 명에게라도 유용한 존재가 되어라. 몇 명에게도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이웃에게라도 유용한 존재가 되라. 이웃에게도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인류의 공통 덕목을 발전시켜 나간다. 세네카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진정 동료 시민을 위해 애쓰는 일의 중요성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불의에 맞설 때도 수동적이었다. 세네카는 글을 쓰거나 단순히 집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택했다. 나는 세상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글로 남기고 있다. 만년에 발견한 옳은 길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외친다. 군중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기회의 신 카이루스가 주는 선물은 피하라. 세네카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공무에 종사할 때보다 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아마 자신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초기에 그는 친구 루킬리우스를 비롯한 다수의 독자를 향해 철학적인 편지를 썼다. 로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직접 관여할 순 없었지만 글로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게다가 글쓰기는 세네카가 갈망하는 불멸의 명성을 얻기에도 좋은 수단이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바람처럼 글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불멸의 명성을 얻는 데 성공한다. 오늘날까지 도덕 서신을 비롯한 수많은 저서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씩 팔려나갔으니까. 키케로와 마찬가지로 세네카 역시 기원 후 62년부터 65년까지 생애의 마지막 3년간 수많은 서신을 쓰고 책을 집필해 문화사에 혁혁한 업적을 세운다. 은퇴한 세네카가 이제야 키케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얼마나 으스댔을지 안 봐도 뻔하다. 그러나 사실 글쓰기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었다. 글에 집중하면 네로가 휘두르는 폭력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이뤄야 할 목표가 있다.
오랫동안 지속해온 해악에 마침표를 찍는 건 내 마지막 임무이자 연구 과제다. 젊었을 때는 잘 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잘 죽기 위해 노력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 시기에 쓰인 작품 다수가 소실됐다. 에밀리 윌슨에 따르면 정치 연설과 개인적 서한을 비롯해 인도와 이집트에서 집필한 글들의 반 이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세네카는 글을 쓰며 기쁨을 느꼈다. 자신의 창의력을 펼쳐나갔고 주변 소음을 못 들을 정도로 철학 공부에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에 관해서도 썼다. 한 서신에서 그는 철학을 위해 시간을 내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말했다.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됐을 때에도 그는 매일 글을 썼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토론하고 카르나야데스와 함께 의문점을 찾고 에피쿠로스와 평화를 찾고 스토아 학파와 함께 인간의 본성을 정복하고 견유 학파와 함께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었다. 세네카는 또한 철학이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긁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로를 보필한 행위를 반성하지는 않았지만 세네카의 글 중에서 네로와 가장 비슷한 인물이 나오는 작품은 티에스테스라는 희극이다. 마이세나 왕국을 두고 싸우는 두 형제에 관한 어둡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세네카와 네로의 대화를 담은 작품 정도로 보인다.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와 권력을 쥐기 위해 저지르는 악행을 경고하고 있는데 세네카가 고통스럽게 깨달은 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희곡의 구절은 이것이다. 종종 범죄를 저지른 자의 죄는 고스란히 스승에게로 돌아온다. 실제로도 그랬다. 그 희곡에서 세네카는 황제 없는 제국이 위대한 제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황제가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제국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자기 자신의 황제가 될 때 가장 위대한 제국이 탄생하는 법이라고 말했지만 직접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세네카는 말년이 되어서야 철학이 천상계나 글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네로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즐겨 쓰던 방법인 독살로 스승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세네카가 음식을 가려먹는 바람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가 늦게나마 풍족한 삶을 멀리하고 야생 열매로 배를 채우며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죽음을 유예한 기간은 무척 짧았다. 죽음으로 실천한 철학. 기원후 65년 스토아 철학자이자 원로원 의원인 트라세아 파이투스카 조카 루칸과 함께 폭군 네로를 암살할 음모를 꾸민다. 세네카는 카토나 브루투스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키케로보다는 용기가 있었다. 공모에 관여한 걸로 그동안의 행위를 만회할 수 있었을까? 한편 공모자들이 네로를 죽인 후 그 자리에 세네카를 앉히려고 했다는 말도 있다. 어쨌든 음모가 실패하면 세네카는 공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한다. 이 암살 계획은 실제로 세네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말년의 히틀러처럼 겁쟁이였던 네로는 폭력배를 보내 세네카에게 자살을 강요했다. 몇 년 전 세네카는 무릇 지도자라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제자에게 보낸 적도 있었지만 관용은 없었다. 세네카의 삶은 모순으로 점철된 복잡한 미로 같다.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용기와 명료한 정신을 되찾은 듯 했다. 유언을 남기고 싶다는 요청이 거절당하자 세네카는 친구들 쪽으로 돌아서서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이었다고 말한다. 유언을 들은 세네카의 친구들은 가슴이 저미는 슬픔에 오열했다. 어쩌면 세네카의 일생은 자신의 말처럼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철학은 늘 죽음이라는 주제와 이어져 있었고 죽음을 마주한 이 순간이야말로 그토록 오랫동안 강조했던 내용을 실천으로 보여줄 기회였다. 그는 통곡하는 친구들뿐 아니라 역사 속의 청중도 부드럽게 꾸짖는다. 지난 수년간 바른 길을 가라고 수많은 격언을 들려주며 공부를 시켰는데 이렇게 우는 게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란 말인가. 네루의 잔혹함을 몰랐던 자가 누가 있으랴. 어머니와 형제를 죽인 후에는 후견인이자 스승인 나를 죽이는 일만 남아 있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도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폭군이나 정복자가 목숨을 빼앗을 순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휘두를 수는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썼다. 내 말을 새겨듣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네. 마지막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네. 세네카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다. 그래서 그는 네로가 자신의 죽음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고 여겼다. 언젠간 죽음이 찾아오리란 걸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침착하게 아내 파울리나를 포옹하면서 다독였다. 스토아 철학사에 등장하는 용감한 여성들처럼 파울리나는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니었다. 세네카의 말을 따르는 대신 남편과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했다. 동맥을 끊자 세네카와 파울리나의 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비병이 파울리나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숨을 살렸고 결국 그는 세네카보다 몇 년 더 살았다. 죽음은 세네카가 바라는 것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변변찮은 식사 때문에 혈류가 느려진 걸까? 첫 번째 자살 시도가 실패한 후 세네카는 평소 지니고 있었던 독약을 꺼낸 뒤 신에게 잔을 올리며 그것을 들이켰다. 독배를 들이키는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탈루스가 했던 말을 떠올렸을까? 일찍이 아탈루스는 악한 사람일수록 내면의 악마가 독을 빠르게 빨아들인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루는 이를 증명하게 된다. 죽음에 관해 수많은 글을 썼지만 세네카에게 죽음은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답답해 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천천히 헤아리고 있었을까? 독약마저 효과가 없자 마침내 세네카는 뜨거운 증기탕에 들어가 질식사로 생을 마감한다. 루벤스나
자크 루이 다비드 같은 화가들은 세네카의 죽음을 여러 양식으로 그려냈다. 그 모든 그림은 세네카 본인이 원했던 모습, 즉 살찐 부자 노인이 아니라 늘씬하고 품이 있는 풍채로 표현했다. 죽음 앞에선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침내 완벽한 스토아 철학자가 된 세네카는 되레 차분한 태도로 마지막 순간을 보낸다. 그의 시신은 유지에 따라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조용히 처리됐다. 타키투스는 세네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일생 동안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쥐려고 애썼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지혜로운 스토아 학자답게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처음 이 세네카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정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소제목대로 과연 세네카는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신념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갔을까에 집중하면서 읽으려고 했지만 명확하게 그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조금 세네카의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여기 2페이지 한번 읽어봐 드려볼게요. 저자가 쓴 내용이고요. 제목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 철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언젠간 죽지만 오직 소수만이 진정한 삶을 산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은 실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이다. 세네카의 말을 빌리면 죽은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산다. 이 책은 스토아 철학자의 삶을 다루지만 사실 거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죽음이다. 그들에게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였다. 키케로는 철학적으로 사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세네카는 권력을 쥐었으나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카토도, 트라세아도, 제논도 마찬가지다. 용기와 존엄성, 명석한 두뇌와 측은지심은 그들이 두렵거나 슬픈 상황에 처할 때 힘을 발휘했다. 폭군의 손에 죽든 크리시포스처럼 농담이 너무 웃겨서 죽든 스토아 철학자는 오랫동안 공부한 철학의 핵심을 죽음의 순간에 실천하면서 큰 교훈을 남겼다. 어찌 보면 이 책을 마무리하기에 적절한 교훈이다. 스토아 철학자 모두가 철학을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방황과 타협 끝에 결국 도망친 키케로 정도를 제외하고 이 책에서 소개한 스토아 철학자 중에 잘 죽지 못한 인물은 없다. 키케로는 스토아 철학을 사랑했지만 실천하지는 못한 인물이다. 쉽게 빗대어 말하면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한 약을 먹지 않은 셈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살아가면서 그 어떤 실수도 안 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는 끈기, 마음을 다스리는 평정심,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마음가짐,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속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한 의지. 이런 말들로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아 철학자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훌륭한 가르침을 물려받은 이들에게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다. 우리는 지금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니 저는 세네카의 이야기가 조금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됐던 이유는 어찌 보면 제가 세네카의 삶이 완벽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아 철학자라면 매번 완벽한 선택을 하고 매번 올바른 신념으로 살고 매번 정답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은연중에 제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어떤 실수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스토아 철학을 실천한다는 말은 좀 무겁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내릴 때 내가 가져야 하는 기준과 신념은 무엇일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